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지난주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에 대한 실망감에 5만 전자를 찍었던 삼성전자 주가가 오늘 다시 6만 전자를 회복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렇게 반등을 시도하고는 있지만 3분기 잠정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크게 밑돌고 있고 또 반등 모멘텀도 부족한 만큼 단기간에 상승할 여지가 부족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인데요. 삼성전자의 현재 상황 짚어보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난달부터 글로벌 증시는 대체로 상승세로 돌아선 가운데 지난주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반면에 한국 증시는 좀처럼 수익률 열등생이란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사수 끝에 세계 국채지수 중 하나인 WGBI에 편입한 것이 우리 한국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고 이번 주 한 주간 증시 전망도 해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합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오늘 국정감사에 출석했는데 네. 자 이제 금리 인하 시기가 늦었다 이런 지적이 나오자 여기에 대해서 적극 반박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한국은행이 3년 2개월 만에 금리를 내리면서 통화 정책을 전환한 터라서 아무래도 오늘 국감에서는 이제 이 총재에 대해서 금리와 관련된 통화 정책 변화와 관련된 질의가 좀 집중적으로 이어졌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금리 인하가 늦은 것 아니냐는 이런 지적들이 계속해서 그 질의 과정에서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총재는 7월부터 금리 인하를 고민하긴 했다. 하지만 당시에 부동산 가격 또 가계부채가 너무 빨리 증가를 해서 시장에 이게 혹시나 금리 인하가 잘못된 시그널을 주지 않을까. 네. 그래서 좀 쉬었다가 내린 것이다. 이런 설명을 했고요. 아울러서 금융 안정 측면을 고려해야 되고 또 자영업자가 가계부채가 많이 쌓인 게 꼭 이게 저금리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없기 때문에 네. 여러 구조적인 문제를 좀 생각할 필요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도 했거든요. 또 하나 금리 인하를 통해서 성장률만 올리는 게 중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에 좋은 거냐 경제에 좋은 거냐 여기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볼 문제다.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또 하나 이 총재를 향해 지적이 된 게 가계대출 정책과 관련된 혼선이었거든요. 네. 즉 스트레스 DSR이 2단계가 8월이었다가 원래 이제 2달 연기돼서 9월부터 죄송합니다. 네. 7월 예정이었다가 9월에 시행됐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대출이 상대적으로 크게 늘었다 이런 비판도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 총재는 예측에 좀 실패한 면이 있다.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즉 7월과 8월에 가계부채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올라갈 것을 예측하지 못했다는 건데 여기에는 결국 한은과 재정당국의 정책 공조가 실패했다. 이런 부분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발언이었습니다. 네. 자, 앞으로의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또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이 총재가 이제 기준금리 인하 효과에 대해서 묻는 질문에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더욱이 지금 한 차례 금리를 0.25% 내린 것만으로 내수 촉진 효과가 크지는 않을 거다. 이런 견해를 밝혔습니다. 앞으로의 통화 정책은 일단 이달 0.25%포인트 내린 이 금리 인하 효과를 충분히 보고 결정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특히 이제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보면서 결정하겠다라는 건데 결국 이번에 금리를 내리면서 혹시나 가계대출 수요가 또 정상 수준 이상으로 늘어나진 않는지 네. 이런 것들을 좀 신중히 보면서 판단한 후에 추가 금리 인하 결정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네. 현재 실질 금리 수준을 봐도 급하게 금리를 내릴 필요는 없다. 이런 뜻도 내비쳤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실질 금리는 중립금리 상단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중립금리라는 게 경제가 너무 과열되지도 않고 또 반대로 너무 침체되지도 않도록 딱 균형을 맞추는 그 금리 수준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질 금리가 중립금리 상단을 조금 넘는 수준이라고 한다면 네. 조금 더 긴축적인 수준이라는 건데
추가로 금리를 내릴 필요는 분명히 있겠지만 서두를 필요는 없는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추가 금리 인하에 신중하게 접근하겠다 이런 뜻으로도 해석이 되는 거죠. 네. 참고로 한국은행은 지난 5월에 보고서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1분기 중립금리 추정치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 마이너스 0.2에서 1.3%까지의 범위를 제시한 바 있거든요. 여기에 물가 목표인 2%를 더해서 네. 명목 중립금리를 1.8에서 3.3% 수준이 됩니다. 이렇게 딱 계산을 한 바가 있거든요. 지난번에 0.25%포인트 3.5에서 내렸으니까 기준금리가 3.25%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명목 중립금리상의 상단에 해당되는 수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창열 총재의 말로 맞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중립금리라고 생각하는 수준에서 조금 넘는 수준 정도라고 볼 수 있는 거니까 금리를 추가적으로 내릴 수는 있지만 급하게 내릴 필요는 없는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자, 그리고요. 올해 들어서 이제 기존에 갖고 있던 부동산과 주식을 팔아서 주택 매입 자금 마련한 사람들이 크게 늘었다면서요. 네. 국토부가 이제 제출한 주택 자금 조달 계획서상 자금 조달 방법별 구분 자료 이거를 보니까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전국의 주택 매수자가 부동산 처분 대금으로 자금을 이렇게 조달하겠다라고 이제 신고한 비율을 좀 본 겁니다. 네. 그래서 기존의 부동산 처분을 해서 그 신규 주택 매수 자금을 댔다라고 신고한 비율이 전체의 57.8%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기존의 집을 처분한 거겠죠. 이 비율이 2022년에 27%였고요. 작년에 55.5%로 대폭 늘었고 네. 올해 이제 더 늘었죠. 계속해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결국 집값 시총에는 이제 올랐기 때문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새로운 더 좋은 주택을 갈아타기 한 결과로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자금 조달 계획서라는 게 이제 주택 매수자가 주택 취득할 때 사용한 자금의 출처와 조달 방법을 이제 신고하는 건데 이게 이제 비싼 주택에 보통 이제 신고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택가액이 6억 원 이상이거나 네. 투기과열지구에 해당되는 주택을 매수할 때.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강남 3구가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요. 네. 올해 서울의 경우에는 아파트 실거래가 평균이 이제 11억 원을 넘었기 때문에 사실상 아파트 매입자 대다수가 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상 평균 이상 가격이 비싼 주택을 매입할 때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야 했기 때문에 이 중 절반 이상이 이제 기존 주택을 처분해서 자금을 마련한 것이니까 서울 수도권의 주택 가격 상승세에 편승해서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려는 수요가 강했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네. 연령대별로 나눠보면 그러니까 부동산 처분 대금으로 자금을 마련했다 신고한 비율이 40, 50대 비율이 2022년에는 29.2% 수준이었는데 네. 작년에는 이제 58.6%, 올해 더 올라서 62.3%까지 높아진 겁니다. 20, 30대의 비율도 올해 49.9%로 늘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청년층에서도 똘똘한 한 채 갈아타기 수요가 상당히 강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네. 하나 더 눈에 띄는 특징을 말씀드리면 주식과 채권을 이제 매각 대금으로 해서 이제 그 신고한 비율도 상당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올해 주식이나 채권을 팔아서 집을 산 비율 30대가 17%로 가장 높았고요. 20대가 16.4%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기존 주택을 처분해서 자금을 마련한 것도 있고 기존에 갖고 있던 주식이나 채권 이런 것들을 다 처분해서 다음 주택 매수 자금으로 썼다는 건데 그러니까 똘똘한 한 채 갈아타기 자금 확보를 위해서 가용할 수 있는 자산을 모두 다 동원했다. 영끌에 해당된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죠. 네, 지금 영끌 말씀하셨는데 영끌 투자가 계속되다 보니까 30대 이하의 가계 빚이 급증한 게 아닌가 이런 네. 얘기가 나오던데요. 예, 한국은행이 이제 국회 기재위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이제 상반기 말 기준으로 그 연령대별 가계대출 잔액을 보면요. 40대가 536조 2천억 원 가장 많았고요. 이어서 30대 이하가 496조 3천억 원으로 각각 집계가 됐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5년 전과 비교를 했을 때 이 30대 이하의 대출 잔액 증가폭이 100조 원에 육박했어요. 98조 9천억 원으로 가장 컸습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상승세를 타면서 이것도 똑같은 건데 청년들도 서둘러 주택 구입에 나선 영향으로 보입니다. 네. 1인당 평균 가계대출 잔액은 40대가 1억 1,573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요.
50대 9,747만 원, 네. 60대 8,614만 원, 30대 이하도 꽤 많았습니다. 8,128만 원 순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이 뜨거운 감자인데 오늘 그 영풍 MBK 측의 공개 매수가 끝난 건가요? 네, 오늘 끝났습니다. 네. 3시 30분까지 이제 진행이 됐고요. 네. 이로써 이제 영풍 MBK 연합의 고려아연에 대한 공개 매수 청약은 이제 마무리가 된 거고 1개월여 만입니다. 네. 이제 영풍 MBK 연합의 최종 공개 매수 가격 주당 83만 원이었고요. 이게 이제 최 회장 측, 그러니까 고려아연 최은범 회장 측이 제시한 자사주 공개 매수가 89만 원보다는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게 지금 목표한 그 최대 수량이 있거든요. 발행 주식 총수의 14.61%인데 네. 이건 못 채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관측으로 말이죠. 그렇지만 이제 현재 고려아연 지분을 이미 33.1%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영풍과 MBK 측에서는 3.5%의 추가 지분만 더 확보를 해도 최 씨 일가의 의결권을 앞서게 됩니다. 그리고 MBK 파트너스 측이 이제 과반을 설사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네. 이사회 싸움에서는 우위에 설 수 있다라는 계산이 나오고 있고요. 네. 만약에 7% 내외를 얻어서 의결권 기준으로 과반을 확보하면 이제 경영권은 완전히 MBK 쪽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런 계산이 나오고요. 네. 다만 지금 이게 여러 시나리오가 있어요. 아직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 왜냐하면 투자자마다 조금 세금 문제가 갈릴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개인의 경우에는 이제 이런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냐 이상이냐 이것도 갈릴 수 있고요. 기관의 입장에서도 네. 예를 들어서 본사를 어디에 두고 있냐에 따라서 세금 부분이 다 계산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17일에 좀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또 하나 네. 자사주 공개 매수 절차를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소송도 맞아요. 역시 불확실성인 면이기 때문에 예측하기는 힘든데 일단은 영풍과 MBK 측이 한 자릿수 정도의 지분 확보는 가능할 것이다. 라고 보는 게 현재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그런데 업계에서는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이번 공개 매수로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요? 네, 그럴 가능성이 있죠. 일단은 이번에 영풍 MBK가 얼마나 공개 매수에 성공했는지는 17일에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일단은 끝난 거고요. 거론되는 여러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는 이제 MBK 파트너스와 영풍 연합 측이 공개 매수가 끝나는 대로 임시 주총을 이제 요구하게 될 거다. 이런 관측이 우세해요. 왜냐하면 이사회를 일단 장악을 해야 되거든요. 현재 고려아연 사내 이사는 6명인데 네. 지금 최소 5명 이상의 신규 이사를 이사회에 진입을 시켜서 지금 이사회에 들어가 있는 영풍 장영진 고문 외에 추가로 동등하게 이제 고려아연 측과 힘을 동등하게 해서 앞으로 있을 수 있는 네. 경영권 확보 경쟁에 힘의 균형을 맞춰야 되겠다라는 지금 계획을 갖고 있고요. 이것도 안 되면 정기 주총까지도 아마 계속해서 이 이슈는 연장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최근 국내 증시가 부진한 이유, 시총 1위인 삼성전자 주가가 좀처럼 힘을 쓰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더 심각한 거는 이 점점 커지는 그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에서 국내 1위 반도체 기업이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당분간 이렇다 할 모멘텀도 부재하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의 이승우 리서치센터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최근 삼성전자 주가 흐름을 좀 살펴볼까? 일단 오늘은 반등에는 좀 성공한 거죠? 네, 오늘은 네. 한 2.5% 정도 올랐고요. 네. 초반에 좀 상승하다가 중간에 약간 내려가는 측면이 있었는데 1시부터 다시 조금 상승을 해서 네. 6만 원대 회복을 해서 6만 8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네.
그 최근 흐름을 보면 지난주에 이제 오만전자를 네. 찍으면서 네. 그 삼성전자에 투자했던 많은 분들이 좀 많이 힘드셨을 것 같거든요. 네, 외국인 뭐 이제 매도세라든가 이런 걸 조금 좀 자세히 짚어주실까요? 네. 먼저 이제 1분기 때 영업이익이 6.6조가 나왔어요. 6조 6천억 원. 네. 네. 그리고 2분기 때 한 10.4조 원. 네. 그러니까 한 3.8조 정도가 증가를 했던 것이고 네. 당시에 이제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삼성 주요 임원들이 나와서 이제 잘 된다. 네. 뭐 예를 들면 HBM도 뭐 잘 될 것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러면 3분기에도 뭐 한 3, 4조 정도 증가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컨센서스가 형성이 됐었죠. 그래서 네. 13조 원대의 컨센이 형성이 됐었는데 결과는 이게 9.1조가 나왔단 말이죠. 네. 예. 감소 올라가도 시원치 않은 판에 이제 지금 감소한 것으로 나왔고 네. 주 요인은 또 반도체가 좀 기대보다 많이 안 좋았다 이렇게 나오면서 네. 왜 그랬을까 이런 뭐 지금 사실 이제 업황이 뭐 내려간다 뭐 올라간다 여러 개가 있지만 사실 이렇게 썩 좋지는 않은 건 사실이거든요. 반도체 전반적인 업황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면은 AI만 좋고 네. 사실은 이제 나머지들은 조금 안 좋은 부분들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AI 쪽을 잘했으면 사실 올라가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네. 전체적으로 이제 그런 기대 이하 실적이 나왔고 그거에 실망한 뭐 외국인 투자가들이 뭐 대규모로 현재 뭐 매도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주가가 좀 많이 흘러내리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이게 시장 기대는 어느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2분기 때 삼성전자에서 얘기한 거랑 그 직전까지 이제 그 시장에서 기대했던 예상치랑은 좀 달랐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네. 3개월 전에 네. 그러니까 2분기 실적 발표하고 그때가 7월 말이죠. 7월 네. 말에서 8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13조 원대가 형성이 돼 있었는데 네, 네. 이제 뭐 최근 들어서 조금 뭐 PC나 스마트폰 수요가 좀 안 좋고 그다음에 이제 일부 일회성 비용들이 좀 추가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좀 얘기가 나오면서 일회성 비용이라는 게 어떤 말씀이세요, 선 사장님?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이제 반도체 가격이 올해 상반기 때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반도체 가격이 떨어졌을 때 지금 가지고 있는 재고 자산에 대해서 그 현재 시장 가격으로 평가를 한 거 있습니다. 그걸 이제 저희가 재고 자산 평가 손실 충당금이라고 하는데 네, 네. 그게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그 충당금으로 잡아놨던 것들이 일부 환입이 이루어집니다. 네. 근데 이제 그게 2분기 때 좀 많은 편이었어요. 근데 이게 3분기가 되면 그 이 환입되는 충당금 규모가 좀 줄어들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좀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사실은 저희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네. 왜냐하면 지난번 2분기 때 많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거는 그래서 저는 뭐 그건 일회성이라고 보기 좀 어렵다고 보고 있고 또 하나는 반도체 PS 프로핏 쉐어링의 충당금 적립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냐면 사실은 연초만 하더라도 올해 반도체 시장이 되게 안 좋을 걸로 봤었어요. 네. 계속 고생할 것이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반기 때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실적이 예상보다 빠르게 좋아지고 있는 네,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회사에서 목표로 했던 것보다 반도체 부문에 이익이 더 많이 나올 것으로 현재 바뀌면서 그 보너스 실적 충당 그 보너스 PS라고 그러죠. 프로핏 쉐어링의 규모를 추가적으로 좀 적립을 해놔야 되는 네.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좀 뭐 얼마인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한 1조 원 내외 네. 정도가 좀 추가될 수 있다. 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구조가 나오면 좀 심하지 않냐. 이제 그거에 대해서 뭐 정확한 건 저희도 모르지만 네. 아마 이제 비메모리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 좀 일회성 비용들이 일부 있었던 것 같다. 네. 그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하이닉스라든가 이제 메모리 경쟁사인 하이닉스라든가 대만의 파운드리 업체인 TSMC 같은 경우는 뭐 시장 전망치를 넘어선 성적을 거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AI발 훈풍을 누리지 못하는 건 삼성전자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지난주에 예. 대만의 그 디램 업체가 하나 있어요. 나냐 테크놀로지라고. 어디요? 나냐 나냐 테크놀로지라고. 테크놀로지, 네. 그러니까 순위를 따지면 이제 디램 분야에 좀 현격하게 차이는 크지만 어쨌든 4등을 하고 아직은 4등 정도를 하고 있는 업체인데 네. 적자가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실적이 되게 안 좋은 거죠. 왜냐하면 그 회사도 HBM은 없어요. 고대역폭 메모리. 네. 네. 그러니까 AI 쪽이 없죠. 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요즘
그 사회가 모든 게 다 양극화되지 않습니까? 아파트 가격도 양극화되고 뭐 개인 소득도 양극화가 되는데 쏠림 현상이 심해요. 네, 네. 반도체도 그렇습니다. 반도체도 AI 관련된 분야만 좋고 네. 사실은 그렇지 않은 분야는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고 있고 저희가 안타까운 거는 삼성전자는 원래 세계 최고의 회사였는데 네. 왜 AI에서 수혜를 못 보고 이런 상태가 됐는지 좀 안타까움이 많이 큰 거죠. 네. 네. 그래요. 그 조금 더 살펴보면은요. 이제 그 3개월 전에 발표됐던 2분기 영업이익이 10조 4천억 원이라는 서프라이즈를 내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리고 7월 말에 진행된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도 꽤 희망적이라는 평가였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왜 실적이 이렇게 뒷걸음질 쳤다고 분석하시는지요? 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재고자산 평가 손실 충당금의 환입이 좀 줄었다. 네네. 그리고 반도체 이 PS 추가 프로핏 쉐어링. 네. 충당금이 적립이 됐다. 세 번째는 비메모리 반도체 일회성 비용이 일부 있었다. 네. 근데 사실은 이제 그거는 제가 볼 때 좀 부수적인 것이고 뭐 가장 직접적인 것은 결국은 HBM 네. 에서 약속했던 네. 그 결과를 얻어내지 못하면서 좀 미끄러진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이게 이제 일회성 비용이라고 얘기를 했죠. 특히 그 비메모리 분야에 일회성 비용이 있었다. 근데 저는 이게 이제 일회성인지 이회성인지 앞으로 계속 들어가는 비용인지. 네. 왜냐하면은 이제 그 동안에 비메모리 분야의 삼성전자가 정말 어마어마한 투자를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는데 네. 그 투자의 결과가 과연 이제 열매를 맺었냐 전혀 아니거든요. 오히려 투자 그 쉽게 얘기해서 이제 파운드리라는 게 고객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고객이 없이 일부 투자가 좀 되고 그게 과잉 부담이 되면서 이제 그 동안에 투자한 거 대비해서 성과가 없는 뭐 예를 들면 프로젝트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거에 따른 일부 이제 손실 처리가 좀 시작이 된 거 아닌가라고 이제 저는 추정을 하고요. 아직 저 회사랑 그 소통을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자 그러면 사실 이런 케이스는 제가 경험상 보면은 연말에도 늘어납니다. 이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연말에도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3분기 실적 이제 안 나온 거는 뭐 지나간 얘기죠. 사실은 지나간 얘기고 앞으로 잘하면 됩니다. 사실. 네. 근데 4분기에도 조금 부담이 될 수 있겠다라고 이제 저는 추정을 합니다. 네. 지금 이제 그 쏠림 현상, 그러니까 양극화,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 쪽으로 지금 HBM 쪽으로 다 이렇게 몰리고 있는 거잖아요, 시장이요. 네. 그런데 삼성전자 이제 HBM이 결국은 이제 그 엔비디아에 얼만큼 납품할 수 있느냐, 이거가 이제 굉장히 관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계속 납품이 될 거라고 약속을 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기대를 했는데 그걸 맞춰주지 못해서 이렇게 실망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뭐 지금 반도체 대장주죠. 네. 반도체를 넘어서 사실 뭐 전 세계 증시의 대장주라고 봐도 그 과언이 아닌데 거기랑 거래를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삼성이 뭐 아시겠지만 세계 최고의 IT 기업인 애플과도 거래를 못 하고 있고 거의 엔비디아랑도 거래를 못 하고 있고 그러면 세계 최고의 반도체 회사가 되게 어렵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뭐 저희가 몰랐던 건 아니죠. 하지만 시장에서는 그래도 삼성인데 잘 해내겠지.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조금 많이 미뤄지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이제 HBM이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하는 분이라든가 이 반도체 관심이 있는 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러지 않는 분들은 약간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이 HBM이 왜 중요한 건지 지금 이게 엔비디아의 납품을 어떻게 하기로 했는데 지금 SK하고는 완전히 지금 다른 상황을 지금 가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퀄컴 퀄 테스트를 통과를 해가지고 실제로 납품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 건지 그렇게 되면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조금 좀 추격을 좀 해서 지금보다 훨씬 실적이 좋은 게 가능한 건지 그 동안에 또 SK 하이닉스나 타사들은 훨씬 더 많은 새로운 걸 또 내놓고 나면 계속 격차는 벌어질 건지 이런 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이제 당연히 되겠죠. 뭐 삼성이 아무것도 못하는 회사는 아니고 워낙에 실력이 있는 회사니까 엔비디아에 납품 될 거라고 봅니다. 이제 다만 이게 회사가 시장에 어느 정도 약속을 해준 그 타임 프레임이 있거든요. 그거에 비해서
너무 좀 느리다는 거죠. 뭐 이 엔비디아 GPU에 HBM이 짝으로 항상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네. GPU가 아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가장 GPU가 중요한 그래픽 처리 장치죠. 원래는 네. 원래는 그래픽 처리 장치지만 지금은 네. 인공지능의 네. 핵심 프로세서가 된 거죠. 프로세서가 그래서 된 거죠. 지금은 인공지능 반도체라고 보시는 게 맞고 네. 거기에 항상 짝을 이루는 게 HBM 이 네. 메모리인데 왜 삼성은 거기에서 물론 이제 삼성이 HBM을 전혀 못하는 건 아닙니다. 매출액이 생각보다 꽤 많아요. 그런데 1등 반도체 회사는 엔비디아랑 협업이 되는 게 중요한데 네. 거기에 이제 퀄테스트가 계속 좀 미스가 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동안에 이제 예를 들면 곧 된다 했는데 계속 미뤄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번에 아주 좀 특이하게 그 전영현 부회장께서 이제 반성문까지 쓰시는 이런 사태가 좀 벌어진 거고요. 직접 사과를 했죠. 네. 예, 그래서 결국은 뭐 다른 데랑 잘 하고 있다. 이거는 이제 삼성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엔비디아 말고도 HBM을 쓰는 그 고객들이 꽤 있다. 그거 사실인데,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1등 회사랑 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고, 네. 거기에서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삼성과 정반대죠.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물량을 엔비디아에 거의 공급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최고의 고객으로는 하이닉스가 다 차지를 하고 있는 거고, 네. 그 밑에 이제 나머지 고객들로 삼성전자가 납품한다는 좀 굉장히 그 예전에 저희가 생각하기 어려웠던 그 현상이 삼성전자에서는 그 HBM이 이렇게 중요할 건지를 몇 년 전에 이제 그 HBM 그 사업부를 좀 줄이면서 예측을 못했던 걸까요? 그때부터 이제 운명이 좀 갈리기 시작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굉장히 복합적인 것 같습니다. 근데 네. 그거를 몰랐다면 사실은 그 시장 이 동향 파악이라든지 네. 기술 트렌드를 못 쫓아갔다는 측면에서 또 그거에 따른 책임이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고요. 네. 근데 저희는 뭐 그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미 늦었으니까. 근데 그러면 이게 중요한 걸 알았으면 빨리 쫓아갔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다 알고 있거든요, 지금은. 근데 왜 아직까지도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 결과물을 시장이 원하는 그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게 조금 안타까운 거죠. 예. 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HBM3E인가요? 그 8단 제품도 가장 빠르게 네. 양산을 했고 또 12단 양산에도 성공했다면서요. 네. 그럼 삼성전자가 하고 있는 거는 뭐예요, 지금? 그러니까 퀄테스트. 삼성전자도 네. 그 제품들이 있어요. 있어요. 예. 3E에 8단, 12단이 다 있고 네. 뭐 일부는 매출도 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엔비디아의 퀄을 받느냐가 네. 이제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이 메모리 제품이라는 게 과거에는 삼성이 압도적으로 1등이었고 그 과거에는 이제 커머디티적인 성격이 있어서 삼성이 제품을 만들고 네. 그거를 삼성의 규격에 따라서 원하는 업체들이 그거를 이제 사다 쓰는 방식이었는데 지금 AI 반도체로 넘어가면서 바뀐 거죠. 네. 그 주도권이 메모리, 그러니까 반도체 업체에 있는 게 아니라 네. 엔비디아나 뭐 또는 애플이나 이런 네, 시스템을 네. 만들거나 이 주문 제작하는 이쪽으로 넘어간 거죠. 그러면 네. 거기에 맞춰서 만드는 게 중요한 건데 네. 이제 그게 지금 조금 미스매치가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시장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 중에 조금 좀 어느 정도 감은 잡았습니다만 네. 이 녹록치 않아 보입니다. 갈 길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못했기 때문에 이제 갑자기 잘한다 이렇게 보기도 어렵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 고생을 했기 때문에 뭐 약간 늦어질 수는 있지만 또 할 수는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시장 자체는 전체적으로 보면 반도체 업황은 뭐 아직 괜찮다라고 저희는 봅니다. 왜냐하면 AI 반도체가 워낙 튼튼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부 AI를 제외한 뭐 스마트폰이나 PC 또는 이 가전 네. 뭐 이런 분야, 자동차 이런 분야의 반도체 수요는 되게 안 좋습니다 지금.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 종합해서 보면은 그래도 괜찮은 편이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중요한 거는 삼성이 빨리 이 엔비디아와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한번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서 네. 반도체 업체들 주가 상승률을 좀 비교를 해보면 엔비디아가 2200% 올랐어요. 네. 네. 그리고 브로드컴이 574% 올랐는데 네. 인텔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60%입니다. 음. 그리고 삼성은
코로나 이전, 그러니까 2019년도 말과 비교했을 때 겨우 6%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 인텔과 삼성이 결국은 AI에서 뒤처진 이런 업체가 되면서 가장 부진하고요. 이 마이크론이랑 SK 하이닉스는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100% 정도 올랐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누구랑 일을 해야 되는지 이게 이제 명확히 보이는 거죠. 예.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지금 이미 납품을 받아서 네. 성적이 좋고 수율이 괜찮은 SK 하이닉스 쪽과 계속 하고 싶어하는 그런 유인이 더 크지 않을까요? 아니죠. 엔비디아가 아닌가요? 사실 원하는 거는 삼성이 잘해주길 원하는 거죠. 물론 그런데 지금 네. 퀄 테스트가 돼야지 잘 된다고 자기들도 인정하고 맡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엔비디아 기준에 못 맞추니까 이 일이 벌어진 거고 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빨리 삼성이 좀 올라와서 하이닉스, 마이크론이랑 같이 경쟁을 해주길 원하는 네, 거죠. 그래야지 여러모로 좋을 것 같다라는 거죠. 그게 비단 HBM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파운드리 쪽도 마찬가지죠. 네. 삼성이 지금 제대로 그 결과물을 못 만들어내기 때문에 TSMC의 독주가 계속 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어느 회사가 미국의 퀄컴이든 엔비디아든 또는 뭐 어쩌면 애플이 될 수도 있고 이런 회사들은 삼성이 빨리 좀 어느 정도 올라오게 되면 양쪽에 맡길 수 있게 되면 사실 가격 협상이 가능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삼성이 여기서 이 기술만 잘 회복을 해가지고 결과물만 만들어내면 뭐 상당히 좋은 포지션에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 바깥에서는 뭐 SK 하이닉스에 뒤처졌다고 난리지만 뒤에서 무섭게 따라오는 중국 반도체 회사가 더 큰 위협입니다라면서 삼성 내에서 내부 경고성 발언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중국 반도체 그 상황을 잠깐 짚어주신다면요, 센터장님. 뭐 굉장히 위협적이죠. 뭐 특히 뭐 제가 조금 기술적인 얘기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몇 년 전에 그 중국의 YMTC라는 회사가 이 스태킹이라는 기술을 이용을 해가지고 두 개의 칩을 만들어서 붙인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네. 이제 그때 당시에 뭐 우리 업계에 있는 많은 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저건 말도 안 된다. 저렇게 할 수가 없다. 저거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뭐 그렇게 거예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네. 저희도 그런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 YMTC가 썼던 기술이 바로 뭐냐면 하이브리드 본딩이라는 겁니다. 네. 네, 이게 지금 HBM4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결국은 그런 기술의 트렌드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물론 이제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좀 약간 잘못 잡고 이게 가는 것들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돼서 저희가 이제 중국을 사실은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일정 분야 같은 곳에서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어떤 기술의 트렌드나 이런 것들을 먼저 파악을 잘하고 오히려 더 대응을 잘하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투자자들 어떤 부분에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지도 말씀해 주세요. 대장주도 있지만 또 협력사들도 있고요. 뭐 부품 소재 이쪽에 관련된. 뭐 반도체를 보려면 사실 뭐 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매크로도 봐야 되는 것이고 또 지정하고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이제 중국 반도체랑 관련이 있어요. 수출 제한이 어디까지 되느냐 이것도 중요할 것 같고 또 소비의 방향 예를 들면 소비가 IT 내구재로 갈 것인지 아니면 사치품이나 레저로 갈 것인지 그래서 반도체 투자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저는 소비재 주식을 많이 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예를 들면 루이비통이라든지 뭐 캐링 그룹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이 협력사는 결국은 제일 잘 나가는 대장주에 붙어서 가는 협력사가 제일 좋겠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엔비디아 관련된 수혜주가 어디인지 이거를 찾으려는 노력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 지금은 예를 들면 뭐 죄송합니다. 삼성은 조금 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쪽은 조금 조심해서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들 좀 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한 주간 주식시장 영향을 줄 주요 이슈와 일정 살펴보고 현명한 투자 전략 짚어보겠습니다. 주간 증시 동향 오늘도 LS증권 리테일 사업부의 염승환 이사와 얘기 나눠봅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그 지난주 미국 증시 흐름 한번 좀 되짚어볼까요? 네, 지난주 미국 증시는 이제 다우하고 S&P 500은 이제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해서 주가가 각각 1% 이상 다 올랐고요. 뭐 네. 나스닥도 1% 이상 상승하면서 3대 지수가 모두 다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주에 가장 좋았던 기업은 엔비디아가 7.9% 가까이 좀 급등해가지고 예. 어느덧 또 사상 최고가에 거의 근접한 그런 이제 수치까지 올라왔고, 반면에 테슬라가 좀 안 좋았어요. 테슬라가 지난주에 뭐 로보택시 데이에 대한 좀 실망도 있었는데 네. 마이너스 이제 지난 한 주 동안 13% 가까이 좀 급락했고, 지난주 이제 미국 증시의 특징 중에서 좀 돋보였던 거는 이 은행주들 실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JP 모건이나 웰스파고 같은 이제 미국의 은행주들이 실적이 좀 잘 나왔는데, 은행주가 실적이 좋다는 건 은행들은 보통 대출을 통해서 이자 수익을 많이 올리는데 네. 그만큼 이제 그런 수익들이 좋았다는 건 경기가 또 단단하다는 그 증거니까.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증시가 좀 많이 올랐던 이유도 은행주들이 실적 잘 나온 게 네. 큰 영향을 좀 했고요. 또 엔비디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가 올라갔던 것도 지금 신규 칩 이제 블랙엘 칩이라 그러죠. 요게 이제 아마 연내에 나올 것 같고, 모건 스탠리에서는 이제 블랙엘 칩이 벌써 완판됐다. 네. 내년 물량 다 1년치 뭐 네, 다. 끝났다 이제. 네. 이제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 부분도 좀 엔비디아 주가에는 좋게 작용을 또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중국에 대한 추가 부양책 좀 약간의 좀 실망이 좀 약간 있었던 거는 같고, 또 중동의 전쟁 위험은 약간 이제 소강 상태 보이면서 유가는 좀 약간 다시 대밀리면서 유가는 안정화는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이제 테슬라 말씀하셨잖아요. 이 왜 반응이 좋지 않았을까요? 사실 그러니까 딱 보면 되게 멋있어 보여요. 이게 뭐 2인승 차고 페달도 없고 운전대도 핸들도 없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26년도에 3만 달러에 내놓는다고 하니까 굉장히 네. 저렴하잖아요. 3만 우리도 한 달러면. 4천만 원 네. 정도. 그러니까 완전히 자율주행할 수 있는 차인데, 다만 이제 그걸 내놓은 것까지는 좋은데, 근데 이게 과연 이걸로 대중화가 가능할까? 이거에 대한 이제 의문점이 있는 게, 왜냐하면 이제 아무것도 이제 핸들도 없고 하다 보니까 네. 사실상 완전 자율주행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규제 문제도 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일론 머스크는 26년도에 시판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일론 머스크가 생각하는 시간과 시장이 생각하는 시간이 항상 좀 다릅니다. 아시겠지만 되게 시간에 낙관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에 하겠지 하면 꼭 뒤로 밀립니다. 이게 그랬었나요? 우리가 많이 그걸 봤잖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일단 26년도에 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 좀 약간 이제 우려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테슬라의 모델 Y나 모델 3처럼 이제 많이 팔리는 대중적인 모델이어야 되는데 그게 2인승이다 보니까 네. 미국에서도 2인승 차는 많지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중적인 모델은 아니죠. 아무래도 좀 네, 대중성이 사용자에 좀 좀 떨어지네. 한계가 있죠. 네. 그래서 이게 또 출시 연기될 수도 있고, 나온다고 진짜 많이 팔릴까? 또 규제 문제. 그러니까 이제 현실성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냥 이것만 보여줬지 뭔가 구체적인 그런 내용은 공개가 좀 사실 좀 안 됐거든요. 그냥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미리 올랐죠, 또 주가도. 그래서 테슬라가 이거 못한다가 아니라 시장은 이제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을 반영을 했는데 구체적인 뭔가가 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모건 스탠리도 그렇고 많은 이제 증권사에서 그게 전부냐, 세부 내용, 정보가 별로 없다 이런 부족에 거죠. 좀 실망했다. 네. 사실 모건 스탠리 애덤 조나스 애널리스트는 테슬라에 굉장히 우호적인 보고서 쓰기로 유명한 사람인데, 그래요? 근데 이 사람마저도 보고서를 좀 굉장히 안 좋게 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약간 좀 뭔가가 좀 빠졌다, 이렇게 좀 시장이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가 세계 국채 지수에 들어갔습니다. 그 WGI 편입에 성공한 건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좀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세계 3대 채권 지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WGI 그 세계 국채 지수고요. 그다음 블룸버그 바클레이스 글로벌 국채 지수, 네. JP 모건 신흥국 국채 지수.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블룸버그 바클레이스에는 또 들어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번에 세계 국채 지수까지 같이 편입이 된 거죠. 근데 요게 이제 추정하는 자금이 2.5조 달러, 뭐 3조 달러 된다고 하니까 이 중에 우리나라 비중은 2.2%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1년에 한 500억에서 600억 달러 정도가 들어오지 않겠냐, 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 근데 어쨌든 외국계 자금이 들어온다는 건 우리나라 이제 원화로 들어오는 거니까 환율을 좀 떨어뜨리겠죠. 원화 강세 요인이고 네. 또
채권 항상 이제 많이 말씀드렸지만 채권 금리랑 채권 가격은 반대로 가거든요. 역의 관계로 가죠. 근데 네. 이들이 우리나라 채권을 사면 채권 네. 수요가 증가하니까 가격이 네. 오르겠죠. 네. 그럼 금리가 떨어지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채권 금리 떨어지면 국채 발행하는 주체는 국가잖아요. 네. 그럼 국가가 지불해야 되는 이자 비용이 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채권 지수를 이제 그동안 들어가려고 정부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거의 기대들을 많이 안 했었나 봐요. 아직까지. 그랬던 분위기였는데 또 이번에 됐어요. 그래서 외국계 증권사들이 다들 많이 놀랐다고 합니다. 이게 좀 빨랐다라는 좀 시각도 있는데 네. 어쨌든 이제 들어갔고 그래서 이번에 이례적이었기 때문에 좀 서프라이즈다. 그래서 원화 자산에 긍정적이고 또 이게 국채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아시겠지만 시중 금리도 같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럼 기업들이 이제 조달할 때 네. 조달할 때 좀 낮죠. 아무래도 이자 비용이 또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업들한테도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데 다만 이게 내년 11월에 이제 들어가게 돼요. 내년 11월인 네, 25년 11월부터 네. 순차적으로 편입된다. 네, 그게 그러니까 그 지금 바로는 네.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조금 시간은 걸린다. 그래서 지금 당장 효과가 있다기보다는 네. 중장기적으로 국내 증시에 좀 호재 아니겠냐. 국내 경제나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EU에서 중국 전기차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 이후에 지금 그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이제 유럽의 전기차 시장이 좀 변할 것 같은데 많이 그 EU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자동차 기업들이 이제 전략을 좀 새로 잘 짜서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저번 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근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면 네. 중국산 전기차도 다 이게 관세율이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예비 관세를 그때 7월 1일부터 부과했거든요. 네네. 이번에 투표에서 이제 확정이 된 건데 7월 1일부터 한 2달간 점유율을 이제 좀 체크해봤더니 네. 그 중국의 MG라는 브랜드가 상하이 자동차 브랜드인데 여기가 관세가 지금 46.3으로 제일 높아요. 근데 이 회사가 7월달에 전기차 점유율이 4.4였거든요. 네. 근데 2.4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관세를 많이 매기니까 확실히 점유율이 떨어졌고 네. 지리자동차 같은 경우가 29.3, BYD가 27이거든요. 관세가. 네, 네. 근데 상대적으로 좀 낮은 편이죠. 네. 예. 근데 이들은 그러니까 오히려 방금 전에 말씀하신 MG 거기보다는 훨씬 낮은 훨씬 편인데. 낮은 거죠. 근데 네. 이들은 점유율이 올라 버렸어요. 1.3에서 2%, BYD는 1.6에서 2.9%까지. 오히려 관세를 부과했는데 왜 그럴까요? 점유율이 더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저쪽 거가 일로 왔나요? 이 MG 걸 뺏어 그런 갔다고 거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네. 이게 관세가 실제 영향을 주는 게 명확히 드러났고 물론 이제 프랑스 쪽에서는 이렇게 관세 부과하면 뭐하냐. 유럽 모델에 비해서 관세를 부과해도 20%, 40% 싸다. 결국 유럽 산업 보호하기 힘들다. 네, 쉽지 않다. 그러니까 더 매겨야 된다. 이런 좀 입장이고 독일은 또 반대예요. 독일 애초부터 투표해서 반대한 반대했죠. 거죠. 네. 독일과 헝가리는 또 중국계 기업들이 아마 거기에 공장 짓는 걸로도 좀 알려져 있는데 좀 관계들이 좋다 보니까. 네. 근데 이제 유럽 내에서는 어쨌든 그래도 다수가 좀 반대하는 좀 입장이기 때문에. 근데 그럼 결국엔 뭐냐면 중국 차가 이 관세를 부과해도 가격 경쟁력이 일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을 이기려면 어쨌든 이걸 감안해서라도 싸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중국 기업들이 옛날에 토요타가 미국에서 한참 예전에 1980년대 90년대 잘 나갈 때도 미국이 수입 쿼터제 이제 시행해가지고 네. 너네 그만 들어와라. 네. 근데 뭐를 했냐면 그 현지에도 공장 지어버렸잖아요. 네. 근데 이제 중국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현재 공장 지으면 이제 관세 부과를 안 하게 되니까. 네. 그렇게 그러니까 EU 내에다가 EU 이제 중국 내에다에, 그 현지 네. 공장을 짓는다는 뭐 말씀이신 이미 거죠? 독일하고 헝가리 쪽에는 이제 짓는 계획을 좀 이제 그로 좀 공개가 돼 있는데 네. 그럼 이제 결국엔 중국 기업들과 이 관세 부과한다고 해서 아예 이거를 경쟁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엔 어쨌든 하긴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엔 이제 살아남으려면 중국 기업보다 원가에서 좀 이제 대등하거나 뭐 조금 비싸더라도 관세는 부과되니까 그걸 좀 앞설 수 있는 가격 경쟁력을 갖춘 저가 전기차로 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유럽도. 네. 그래서 그게 좀 지금 굉장히 좀 시급한.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BYD는 오히려 점유율이 이게 관세 부과했으면 올라가면 사실 안 되거든요. 네, 전체적으로. 네, 근데 네. 오히려 더 많이 올라가 버렸죠. 그 얘기는 결국 관세를 부과해도 이걸 이길 수 있는 좀 뭔가 저가 전기차 네. 이런 게 좀 유럽에서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 자동차 산업에 관한 정책은 미국 그 이제 대선에서도 중요한 이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자동차 기업들은 이제 전기차 캐즘 속에서 자동차 전략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주요 자동차 기업들의 친환경차 전략
담고 있는 의미 이것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네, 이것도 이제 왜 가져갔냐면 이제 많은 분들이 2차전지도 투자하시고 그리고 요즘에 캐즘 때문에 전기차 이제 이 제조업체들이 좀 너무 후퇴하는 거 아니냐 이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실제 그런 경우도 있고. 근데 여기 나온 자료는 이제 뭐냐면 GM을 비롯해서 포드나 스텔란티스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전기차 전략은 그대로 유지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GM만 해도 2035년까지 100%로 전기차로 다 바꾸겠다. 이 목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네. 포드는 2030년까지 전 세계 차량 판매 50% 전기차로 하겠다. 네. 스텔란티스 같은 경우도 미국 승용차 소형 트럭 50%를 2030년까지 유럽 같은 경우는 100% 전기차로 바꿔버리겠대요. 2030년까지.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방향은 바뀐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하는데 이게 전기차가 생각보다 안 팔리니까 세부적으로는 속도가 좀 둔화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대체하는 게 하이브리드 같은 네. 그런 자동차가 나온 거고 GM 같은 경우도 플러그드인 하이브리드 차를 다시 출시한대요. 이게 뭐냐면 하이브리드랑 약간 이제 주객이 바뀐 건데 하이브리드는 엔진이 우선이고 네. 배터리가 보조하잖아요. 이거는 배터리가 우선이고 엔진이 보조하는 거죠. 플러그드 네, 뭐라고 그러셨어요? 플러그드인 하이브리드. 헷갈려요. 네, 좀 이제 약간 어려울 수도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배터리가 주고 보조 역할을 또 엔진이 하는 이제 그런 차들인데 왜 그러면 전기차가 생각보다 많이 안 팔리다 보니까 네. 그걸 좀 이제 그 캐즘 구간에서 약간 수익을 낼 수 있는 제품으로 가는데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엔 전기차 시장은 분명히 열린다. 네. 이들 계획에 의하면 장기적으로 열리니까 그 방향성 자체까지는 의심할 필요는 좀 없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한국 증시에 대해서 이제 수익률 열등생이란 오명까지 나왔어요. 자, 우리 증시 오늘은 괜찮았죠? 네, 역시 그 오늘 제가 느낀 건 오늘 예. 코스피가 2,623.29 포인트에 끝났고요. 26.38 포인트 올라서 1.02% 크게 올랐는데. 삼성전자가 확실히 올라야 증시가 오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2% 이상 네. 정말 오랜만에 이제 다시 6만 전자 회복을 했는데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움직여주니까 확실히 코스피는 분위기가 확실히 좋아졌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예. 밸류업 ETF를 다음 달에 뭐 상장한다는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 네. 12월로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생각보다 좀 빨리 지금 이제 시행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밸류업 기대주 중에 대표 주자가 이제 KB금융 같은 회사인데 네. 오늘 6%나 주가가 그렇군요. 활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네. 밸류업 관련주와 삼성전자가 힘을 내면서 좋았는데 다만 2차 전지랑 바이오 기업들이 주가가 좀 빠지면서 코스닥은 오늘 소폭 좀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앞에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좀 얘기를 잠깐 나눠봤거든요. 네. 오늘은 이제 반등에 성공했고 그게 이제 전체 코스피 시장에 좀 좋은 영향을 줬다고 말씀을 네. 하셨는데 사실 이렇게 앞길이 이렇게 탄탄하지는 않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뭐 이승우 네. 센터장님도 말씀하신 대로 결국 HBM이 그게 좀 약간 이제 늦어진 게 네. 가장 큰 것 같고 시장도 이제 그걸 알다 보니까 그럼 이제 결국 촉매제는 HBM3 8단을 네. 과연 지금 납품할 수 있겠느냐. 엔비디아하고 네. 계약을 해서 네. 근데 엔비디아도 당연히 원하겠죠. 뭐 많이 들어오면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늦어졌지만 4분기 중에 공급을 한다면 일단 한시름 좀 놓을 수가 있는데 이제 걱정은 만약에 올해도 납품을 못하면 계속 이게 늦어지게 되면 결국 경쟁력이 확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번 4분기에 납품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이고 그리고 오늘 어쨌든 주가는 이제 6만 전자 이하에서는 그래도 좀 저가 매수들은 좀 들어오고 있어서 네. 어느 정도 이제 저점은 좀 다져가는 그런 모습으로는 조금 바뀌어는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4분기에 반드시 엔비디아에 납품을 할 수 있기를 바라죠. 네, 우리 그게 업체가 좀 잘 돼야 좋지 않겠습니까? 네, 자, 맞습니다. 이번 주에 어떤 그 일정들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보면 투자에 도움이 될까요? 네, 오늘은 이제 미국에서 방산박람회가 이제 16일까지 열린다고 하니까요. 그래요? 네, 참고하시면 되겠고 내일은 이제 뉴욕 연방은행에서 발표한 제조업 지수가 있고 존슨앤존슨 이제 제약회사로 되게 유명한 기업이죠. 실적 발표가 있고요. 네. 10월 16일은 반도체 뭐 장비 회사 중에 대표 회사죠. 네덜란드의 ASML이 이제 네.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또 어떻게 발표하냐에 따라서 국내 반도체에 또 영향을 크게 예상은 주거든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상 실적까지는 지금 명확하게 안 나와 있는데 어쨌든 지난 분기까지는 좀 주가가 좀 안 좋았거든요. 실적 발표하고 나서. 근데 이제 이 회사가 좀 어떤 실적을 낼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되겠고 그다음에 17일 날은 또 중요한 게 TSMC 대만의 네. 삼성 이제 파운드리랑 좀 경쟁하니까 근데 여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나오는 실적만 봐도 네. 그래서 미국 9월 소매 판매 그 유럽 중앙은행이 통화정책회의 여니까 ECB. 네. 그리고 10월 18일은 중국에서 뭐 GDP나 소매 판매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S증권 리테일사업부의 염승환 이사였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